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간신히 넘긴 이재명 대표, 당내 비명계의 거취 선택, 표명 압박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자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직 거취 문제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비명계에서는 이 개딸들 강성 당원의 뒤에 숨으려 한다, 또 방탄이냐라는 불만도 나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일부터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격주로 나가야 합니다. 한 달에 적어도 3번은 재판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된 재판입니다. 당대표와 같이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나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파트너. 오늘 동아일보 1면에 쓰여있는 기사입니다. 키워드 파트너, 함께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3.1절을 맞아서 기념사에서 일본과의 미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안보 경제 협력 파트너가 됐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평행선. 오늘 경향신문 5면이 쓰고 있는데요. 이 평행선, 어디에 있는 평행선을 의미할까요? 이탈표 해석도 해법도 평행선이다. 균열 커지고 있다. 이재명 거취, 경향신문이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거취를 듣고 민주당 내에서의 균열이 커지고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일단 친명계 쪽에서는 이거 누가 조직적으로 반란을 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전 당원 재신임 투표하자. 아시다시피 당원에서 개딸 강성 지지자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자 비명계에서는 이번엔 방탄 탈피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방탄.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방탄의 강 내지는 방탄의 늪이라는 이야기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D-6입니다. 한국일보 4면, 뭐가 6일 남았을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여론조사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김기현 당선 가능성이 높지만 연대 등 변수에 뚜껑 열어봐야 한다라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전망도 한국일보는 쓰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이번 전당대회의 승부를 가를 3가지 포인트 내지 변수를 꼽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도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파산. 한국경제 3면에 실려있는 기사입니다. 빚내서 빚 갚다가 고금리에 희망을 접은 기업, 벼랑 끝 중소기업들 줄도산 위기다. 30년 일군 공장 닫습니다. 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경기는 안 좋습니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또 다른 빚을 내서 대출금을 갚고, 그런데 그 고금리 때문에 결국은 파산해야 하는,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서 한국이야 손 쓸 수 없다라고 하지만, 한편에 나온 또 다른 경제 기사에서는 이 같은 고금리로 성과급 잔치를 벌리고 있는 금융권들의 모습을 보면 씁쓸합니다. 과연 줄도산하는 기업들 앞에서 금융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 기자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는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말 필요 없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박용진 의원,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의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대표직을 물러나라라는 압박이 거셉니다. 이재명 대표는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친명계 쪽에서는 전당원 투표로 재신임 물으면 되겠네? 라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만 비명계에선 그 꼼수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전당원 투표에서 재신임을 물으면 되겠네 라는 친명계 의원의 아이디어. 과연 그 속내는 무엇일까요? 갑자기 NY는 왜 나왔을까요? 그 이유도 짚어보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이요. 당대표 사퇴 압박에서 버티고 있는 이재명 대표. 이 국면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전체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 앞으로 더 세게 당대표 사퇴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포함한 지도부가 이 위기적 사항을 의원들끼리만 이야기를 해서 풀어가려고 해서는 탈출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앙위 소집과 당원 전원 투표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적 절차답게 당대표, 당원의 뜻을 물으면 되지 않느냐. 의원들끼리 티격태격하지 말고 지혜롭게 전당원 투표를 하자라는 제안입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페어해 보이는데 그런데 비명계에서는 언페어하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지지자를 동원해 다른 생각 목소리를 쳐내려는 것이다. 꼼수에 꼼수만 더하면 당 폭망한다. 왜 대표 거취를 당원이 결정하나? 본인이 결정하면 될 일 아니냐. 강성 당원의 비중이 높아졌죠. 결국 이 강성 당원들의 재신임 뒤에 숨으려는 건 아니냐. 방탄아니냐라는 걸 비명계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오늘 나오셨는데 이재명 당대표의 거취, 전당원 투표를 결정하자라는 안민석 의원의 제안, 의원들끼리 싸울 필요도 없지 않고 얼마나 좋으냐라는 이 아이디어 동의하십니까? 대표 거취를 왜 당원들한테 물어요? 당원들,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고요. 그러나 어떤 내용들을 당원들에게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대표의 진퇴, 거취 문제에 대해서 당원 투표에 붙인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5선 의원이시니까 그거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어렵죠. 그러나 잘 되기 위해서 시끄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야말로 침묵 속의 일사불란함으로 국민들 속으로 가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이 시끄럽고 또 혼란해 보이고 총선을 1년 좀 넘게 남겨놓은 시점에서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혼란과 논란을 잘 수습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오히려 저는 거꾸로 가는 결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민주당도 살고 이재명도 사는 겁니다. 총선에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총선에서 치면 그 말짱 다 도루묵 될 수밖에 없거든요. 민심의 바다로 나가야 총선을 이길 수 있는데 민심의 바다가 아니라 강에서 골짜기 개울물로 그러다가 이제 점점 우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흐름이 있다면 저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 당규에도 없는 내용을 굳이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고 민심의 넓은 바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은 골짜기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논의들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 대표의 거취는 당원이 결정할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당 대표의 거취는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자기 문제는 자기가 결정하는 게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문제는 자기가 결정하라. 대학 진로 문제는 부모님과 선생님과 상담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는 그렇지 않죠. 정치인이 선택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많은 선택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표결 이후에 그 통합과 당의 단합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소통에 대해서 더 집중하겠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당대표로서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렵다. 그 당대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힘들다.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힘들고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 지금 시끄러운 이유는 잘 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자기 문제는 자기가 결정해야 한다. 대학 진로만 부모님과 결정하면 된다라는 주장도 흥미롭군요. 그러면 이양수 의원님, 이 안민석 의원이 5선 중진이고 그 전당원 투표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을진데 친명계를 중심으로 전당원 투표에 붙이자라는 이 주장 속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꼼수죠. 뭐 중앙위를 소집한다든지 그다음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대표의 거취를 결정하자. 굉장히 민주적인 것처럼 포장은 되어 있지만 알고 보면 중앙위원회는 당대표가 대부분 임명한 사람들 또는 원내 대표단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친명계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왔을 때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많이 입당하신 그 지지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민주당 지금 당원인데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당연히 대표직 사퇴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두 가지 다 이미 답이 결정되어 있는 안을 제시하면서 이걸로 결정하자 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를 그냥 당대표로 계속 유지하자. 대신에 그 명분을 그 중앙위 소집이나 전당원 투표라는 곳에서 확보를 하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꼼수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사실 당략적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이 상황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그냥 내년 총선까지 쭉 치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라든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생각해서는 절대 야당 대표, 제1당 대표가 이런 사법 리스크를 안고서 정치를 계속해 나간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거는 정치를 하면서 생긴 그런 범죄가 아니고 시장을 할 때 정경 유착된 시정농단 사건이거든요. 지역 토착 비리입니다. 뭐 범법자들로 따지면 자범에 가까운데 이런 혐의를 받으면서 제1야당 대표가 계속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고 그거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정말 사랑하는 친명계라고 하는 분들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재명을 사랑하고 이재명을 지원하는 이 친명계라는 분들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그리고 민주당을 갈수록 더 수렁속으로 끌고 가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최소 31표 이탈표로 추정되는 반발 움직임이 나왔는데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결이 더 많았는데도 친명계는 전당원 투표로 당대표 거취를 정하자라고 소위 막고 있는 셈인데요. 박주민 의원도 거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대표직 사퇴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의 분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가는 쪽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나가는 없어요. 쪽이. 그래서 누가 뭐 분당을 하겠다, 나가겠다 이런 얘기들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얘기다. 이렇게. 대표 사퇴는 말도 안 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지금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살생부를 만들어서 돌리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도 살생부는 옳지 않다라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주위에 있는 뭐 박주민, 안민석, 뭐 지도부에서 사퇴는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전당원 투표하자라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전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 그 상당수 이 살생부를 돌리는 그런 분들의 의지도 많이 반영이 될 텐데 뭔가 좀 박주민 의원이나 안민석 의원 둘 다 친명계잖아요. 지금 이게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봉합하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대표에서 절대 내려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의견이 진짜 민주당의 앞날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자기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절대로 대표에서 내려올 수 없고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한 사퇴 압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딸들, 강성 지지층들을 동원해서 이들로부터 재신임을 받으면 이재명 대표가 내려오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일종의 꼼수인 셈인 거죠. 그런데 이런 걸 이제 위인설법이라고 하잖아요. 규칙이 없거나 규칙이 아닌 것들을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저기에 안전하게 있게 만들자라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결정해야 될 문제죠. 이재명 대표가
나는 절대 안 내려올 거야. 좋아요. 그런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비판이라던가 정치적 책임을 본인이 지면 돼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거기서 내려오기 싫고 책임은 당원들에게 묻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정치적 선택을 해왔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왔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책임은 별로 져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대선에서 졌잖아요. 책임을 지려면 일선에서 물러나 있어야죠. 바로 지방선거에 개항을 해 밑도 끝도 없이 연고도 없는 곳에 나와서 국회의원이 되고 바로 또 당대표가 되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정치를 해왔고 그 책임은 다 개딸들에게 미루거나 개딸들 저희가 그 책임을 질게요 하는 그런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모양새는 민주주의를 마치 가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민주주의가 아니다. 왜냐? 민주주의는 무조건 모든 사안을 다수가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판사도 투표로 뽑고 검사도 투표로 뽑고 변호사도 투표로 뽑아야죠. 그게 민주주의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행태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저께 체포동의안이 또 넘어올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 다 그냥 참석하지 말자, 불참하자 했거든요. 그러면 재적위원회 과반이 출석을 못하기 때문에 아예 체포동의안 투표 자체를 못하게 돼요. 이게 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것 같지만 사실 민주주의의 의도를 훼손하는 행위거든요. 너무 이렇게 천재적인 꼼수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민주당 내부 혹은 민주당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만하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에 당헌 80조를 적용할지 말지에 대한 논란도 불을 붙었습니다. 물론 조정식 사무총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헌 80조를 적용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비명계가 반발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기소 즉시 당헌 80조 적용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시다시피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등으로 기소 시에는 누구나 당직이 정지된다라는 민주당의 훌륭한 당헌입니다. 매우 훌륭한 당헌입니다. 비명계 중진 의원, 대국민 약속에 이 대표만 예외둘 수는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식 사무총장은 단호합니다. 당헌 80조 해당 안 된다. 검찰의 이런 부당한 영장 청구이자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영장으로 야당 탄압,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헌 80조 그 사망에 의해서 이건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헌 80조 적용 문제는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아니다. 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박용진 의원님, 지금 사무총장은 이거 부정부패에 해당 안 된다 라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마 저게 기자 간담회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사무총장의 사적인 생각을 들을 수는 있는 자리이긴 한데 보다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한 절차는 밟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헌당규 사항으로는 80조와 관련된 거는 사무총장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이 주요 당직을 이제 정지시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판단은 당무위가 하는 걸로 또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무총장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판단했는지를 좀 명확하게 제출을 좀 해주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쉽게 바라봐서는 안 되는 일인 게 민주당이 오늘 이렇게 어려운 처지, 정권도 잃고 주요 선거에 계속 연패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적인 인식입니다. 좋은 말 다 해놓고 그리고 멋진 약속은 다 해놓고 내가 거기에 적용될 때에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가치관에서의 어떤 배신감과 불신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부터 좀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많은 의원들 중에서 가결을 던졌든 부결을 던졌든 무효와 기권을 던졌든 간에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공약하고 약속하고 정책하고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만 하더라도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국회의원이 잘 이걸 활용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세력들, 권력으로부터 그 어떤 부담감도 느끼지 않고 소신 있게 정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불체포 특권을 없애는 것에 대한 찬반은 가질 수 있지만 예. 했었던 약속을 뒤집는 행동을 우리는 달라 나는 다르게 적용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건 내로남불의 또 다른 전형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80조와 관련해서도 이것도 국민들에게 우리가 약속한 것 아닙니까? 당원 당규는 우리끼리 한 건데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 않아요. 국민들이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정당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당이 있고요. 국민들과 많은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당원 당규이고 또 거기에 기반한 정치인들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을 너무 쉽게 손바닥 뒤집거나 또 과거의 불출마 공약을 뒤집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출마시키기로 했었다가 패배를 자초했었던 그때도 역시 당원들에게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묻고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성정당 만들 때도 국민들에게 정치개혁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겠다고 연동형 비례대표자 도입해놓고는 우리가 거기에 위성정당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이런 행동들이 불신에 마치 한밤중에 쌀국물 사락사락 쌓이듯이 지금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다시 불체포 특권과 관련된 나는 예외, 우리는 예외, 그리고 80조와 관련해서도 나는 예외, 대표는 예외 이렇게 그냥 너무 쉽게 가는 건 예. 저는 당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성배 변호사님, 결과적으로 관건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다양한 혐의가 이 당헌 80조,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당헌 80조의 부정부패 등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글쎄요,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사무총장도 그러고 민주당의 친명계 의원들은 이게 어떻게 부정부패 혐의냐, 혐의에 해당하지 안 된다라고 하는데 강력경사 출신 변호사가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강력경사 하실 때 부정부패, 깡패 많이 잡으셨잖아요. 당헌 80조 내용상으로는 부정부패 등으로 기소 시 당직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컫는 부정부패는 그러니까 뇌물 등을 일컫는 것으로 보이고 예. 일단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범죄 사실은 배임, 제3자, 뇌물 등이라 부정부패에는 명백히 해당합니다. 부정부패 해당한다. 다만 당헌 80조가 이와 같은 규정을 두면서도 예외 사유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그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두다 보니 시각에 따라서는 정치 탄압에 해당하니 이 당헌 80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부정부패는 해당하죠. 왜냐면 우리 전재수 의원도 이 혐의가 부정부패는 아니다라고 하셨거든요. 부정부패는 해당할 것 같은데 당헌 80조상 예.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범죄 사실은 분명히 배임과 제3자 뇌물로서 이 자체가 부정부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다만 당직 정지까지 이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쟁점만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서 당 대표에서 사실상 물러나게 됐잖아요. 그때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절차를 이어나갔는데 당직 정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때는 이재명 대표도 역시 법적으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직 정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누구도 법적으로 다투지는 못합니다. 제3자, 민주당의 당원이나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3자에 불과해서 더 이상 다투지 못하고 다만 정치적으로 더 논란이 뜨거워질 가능성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사무총장이 이거 당헌 80조 적용 안 해. 조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딱 막고 있으면 적용 못 합니까? 사무총장이 윤리심판원에 조사 요청을 한 뒤에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고 정치 탄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되면 결국 당직 정지를 하지 않게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법적으로 이 문제를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당직 정지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이재명 대표만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논의 자체를 안 하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파장이 엄청날 수 있겠군요. 쌀이 눈 내리듯 사락사락 쌓이고 있다. 박용진 의원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흥미롭습니다. 영장 재청구 땐 이탈표가 몇 표 나올까를 두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합니다. 영장 재청구에 따른 이재명 체포동의안 추가 표결 가능성을 검찰에선 예고하고 있고 이 대표 측 이번 표결에서 나온 찬성 139표가 최대치다
비명계 다음 표결에서 이탈표가 50표 이상으로 늘어서 가결될 수 있다. 이 대표 측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겁니다. 나올 사람은 다 나오지 않았냐? 반란표 던질 사람 더 있겠냐? 하지만 비명계에서는 더 많다. 빙산의 일각이다.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적 있었죠. 김소영 교수님, 다음 체포동의안이 또 추가 표결에 붙여질 때 이탈표가 이번에는 최소 31표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주장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부결표를 쓴 의원이 한 3명에서 5명이 있다면 그만큼 또 민주당에서 찬성표를 더 던졌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최소 31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른바 이 반란표가 몇 표나 더 나올 것이라 보십니까? 이게 끝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더 있다고 보세요? 저는 조용히 가를 쓴 사람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언론에서 비명계로 확실하게 이제 말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날 투표한 이후에 막 기자들이 붙어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던 뭐 서른 의원이나 김종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확실하게 가를 쓰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표적이 되기 때문에 몇 표나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두 표 나왔는데 기권표할 수도 있죠. 예,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표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불을 썼을 수도 있고 오히려 주목받지 않았던 조용히 가를 쓴 사람이 저는 민주당 내에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가를 조용히 쓰는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친명계 의원한테 직접 취재를 했는데 그걸 물었거든요. 아니 찬성 쓴 사람은 대충 누군지 알겠는데 이거보다 더 많잖아요. 기권이나 무효표. 이거 누구로 보느냐라고 하니까 친명계 의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게 누군지 모르겠다. 당초에 누군지 모르겠다. 그게 한 20명 되거든요. 그렇죠. 그 20명의 정체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색출도 안 된다라고 하던데. 그렇죠. 저는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뭐 개딸들이 표 만들어가지고 뭐 가를 썼을 것으로 생각되는 의원들 뭐 다음번에 정치적 생명을 끊자 막 이런 걸 하고 있지만 거기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조용히 기권이나 무효나 가를 썼을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는 꽤 많다 생각이 들고 이번 결과를 통해서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었네. 다른 사람들도 조용히 가를 썼네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좀 더 자신 있게 가를 쓰는 사람이 생길 수 있죠. 이번에는 정말 제가 가를 쓰고 싶어도 뭐 총의를 모았다고도 하고 표적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불을 쓴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두 분 무효표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두 분 중에 한 명. 막 정말 마지못해서 쓴 사람이 있을 텐데 분명히 정자로 쓰라고 사전에 다 안내 갔다는데 또박또박 그 쓰라고. 두 분은 가를 쓸 가능성이 있죠. 나 말고도 이렇게 많이 있었네. 이번에는 자신 있게 가를 쓰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민주당 내에서 다음에 또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유리한 결과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박용진 의원님, 이거 익명 투표기 때문에 못 썼는지 절대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럼 보장돼야 됩니다. 그 당연한 얘기를 왜? 또박또박 쓰셨습니까? 흘려 쓰셨습니까? 제가 좀 악필이긴 하지만 알아는 보셨을 텐데 다들. 예. 어떻게 쓰였어요? 그러면 한번 또박또박 어떻게 쓰였어요? 또박또박 썼다 온 말씀입니다. 꼭꼭 눌러서 쓰였어요? 네. 네. 이상민 의원이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찬성 못하면 무효표라도 해라고 연락이 왔다. 사법 리스크 우려와 걱정 당내 넓게 퍼져 있었다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친명계에서는 조직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전화 돌리고 짠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상민 의원이 다른 의원들로부터 무효표 해라 라고 연락 받았다라고 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조용히 가 쓰고 나온 누군지 모를 사람들. 박용진 의원님, 이게 친명계에서도 모른다고 하고 그 사람들을 비명계에서도 그분들을 모른다고 해요. 이상민 의원이 뭐 연락을 돌렸다고 하는데 뭐 31명 다 연락 돌리고 친명계에서 반발하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뭐 짜고 앞에서는 부하겠다고 뒤에서는 가하자 뭐 이렇게 회의하고 뭐 그런 움직임이 당내에 있었습니까? 저도 포함되어 있는 이른바 뭐 수박이라고 표현하는 되게 혐오적인 표현이죠. 그런 표현, 빨갱이, 수박 이런 표현들 쓰지 마세요, 국민 여러분. 혹시 그런 표현을 주변에 쓰고 있는 사람은 꾸짖어 주세요. 잘못된 분들입니다. 정치를 하면서 상대를 혐오하고 증오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영 논리를 부추기는 정치인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 내쫓으세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어제가 3.1절이었으니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뭐 이렇게 명단 돌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 저렇게 했을 거야 하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계시던데 별 의미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중요한 건 민주당의 의원들의 의견 분포가 대충 이렇다라고 하는 큰 그림이 나온 거예요. 한 장의 그림이 지금 그려져 나온 겁니다. 그럼 그것을 이렇구나라고 보셔야 되지 붓터치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하나 그걸 세보겠다고 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다음 붓터치는 똑같이 나오나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생각하고 지지해서 이른바 수박 리스트라고 돌리고 계시고 문자 폭탄 보내고 그 막 욕설 보내고 이러시는 분들 이재명 대표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거기 그 명단 안에 지난번에는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기 위해서 혹은 검찰이 너무 심하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경고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의원들 중에서 부를 쓰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투표 때는 내가 이래도 몰리고 저래도 욕먹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왜 안 생기겠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고 생각하시는 일부 지지자들이 그 이재명 대표를 지켜주려고 했었던 의원님들을 오히려 한쪽으로 몰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이런 판단들 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내 의원들의 의견 분포가 하나의 그림으로 나왔지 그걸 하나하나 세세한 붓터치를 다 분석해서 누가 어떻게 했다 이런 걸 찾아내겠다고 하는 거 정말 무의미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전체 그림이 혹시 어떻게 나올지를 놓고 이재명 대표가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될 때 자꾸 옆에서 저거 쫓아내야 된다. 저거는 제거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 소란을 만들어 나가는 거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지금 소란한 거 잘 되려고 그런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끄러운 당이 그 다음에서 잘 나가는데 거기에 진영 논리와 증오로 오히려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붓터치 세봐야 소용없다. 효과도 없습니까? 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역효과가 날 수는 있죠. 역효과가 날 수는 있다. 그렇군요. 친명계에서는 31표가 다다. 이게 맥시멈이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거 다 관심법이죠. 관심법이다. 예. 궁예가 했었다는 관심법. 반역을 꿈꾸고 있구만. 뭐 누가 그런 소리를 내었는가? 뭐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 적절치 않아요. 뭐 그걸 어떻게 압니까? 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때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들이요 한동훈 장관의 그 표현에 대해서 아주 정말 비위가 상했었어요. 그래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표가 엄청 많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을 딱 정하고 들어가는 사람 많지 않은데요. 지금 마음을 정하라고 자꾸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우려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뭐 친명 비명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의원님들이 그게 다다 뭐 이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별 이렇게 크게 도움되지는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그림 큰 그림을 그릴 사람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나올지 거기를 더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성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권유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 개딸들은 이낙연 전 대표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표결 결과 공격은 당 단합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는데 강성 지지층 커뮤니티의 반응은 오히려 더 강하게 색출해달라는 뜻이다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수박 다 깨야 한다. 그제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을 요구하는 글, 대장동 터트려 놓고 미국 갔다, 당내 반란표도 이낙연이 꾸몄다 등등의 글이 올라왔어요. 오늘 오전 기준 2만 명 이상이 지금 동의를 했어요. 어제 오후에 10,000명 넘었다 뭐 이런 기사였는데 오늘 저희가 지금 체크해 보니까 이거 저희가 캡처한 겁니다. 22,788명. 더 늘 걸로 보여요. 지난 대선 때 대장동권을 최초로 터트려 놓고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미국으로 도망갔다. 이번 반란표도 뒤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꾸민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양수 의원님. 그랬나요? 이낙연 당시 후보가 지난번 대통령 경선에서 강하게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비판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뭐 이낙연 후보뿐만이 아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여기 계신 우리 박용진 후보도 당시에 같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화살이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사법 리스크의 대부분의 내용은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이낙연 후보가 최초로 제기한 문제들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건 맞다. 네. 그래서 사실 그때 이낙연 그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했었더라면 그 아마 수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당의 뭐 문제 제기 공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지 않고 묻혔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개딸들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낙연 저 후보는 당시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이 이러한 사법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면 도저히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죠.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이런 문제들이 아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패배라는 것이 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재명 그 후보의 그 행동이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사법 리스크가 있었고 사법적 의혹이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으면 당연히 그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정치적 행보를 나섰어야 되는데 바로 국회의원 출마하고 바로 당대표로 출마하고 해서 당선이 됩니다. 바로 직전에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당대표 나오면 그냥 당선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사법적 리스크를 혼자의 힘, 자연인으로서 해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 당대표라고 하는 그 큰 직에 올라탐으로써 그 사법적 리스크를 피해가려고 우회해가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이 뭐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좀 냉정을 찾으시고 정말 민주당 전체를 생각하시고 본다면 이낙연 전 의원에게 지금 이렇게 막 공격할 것이 아니고 차분하게 민주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제 친명 의원들 사이에서 이번에 반란표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다음에 이 기권표, 무효표들이 찬성표로 가면은 무조건 이제 가결될 거거든요. 그게 겁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아예 국회에 들어가지 말자. 왜냐하면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는데 민주당이 통째로 안 들어가면 국회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투표 자체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개딸들의 아이디어를 친명 의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아예 들어가지 말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친명 그 커뮤니티에서는 개딸들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느끼는 겁니다. 이 반란표가 작지 않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엔 가결될 수도 있겠다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게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요?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로 보이고 그리고 이낙연 전 의원 공격하는 거 이런 거는 온당하지 않다고 온 국민들한테 지금 알려지는 건데 이거는 뭐 이재명 당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 대한민국 전체의 정치권을 완전히 소용돌이로 지금 몰아넣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 좀 자꾸 상상력이 현실로 이렇게 상상이 현실로 되는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데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떤 분이 얘기했을 때 저도 처음엔 분당 그거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의 친명과 비명이 싸우지만 흩어지면 죽는다는 거 아는데 왜 그렇게 하겠느냐 했는데 요즘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물론 중대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이렇게 보조한다, 이렇게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제도죠. 도움이 되는 제도라 좋은 제도이기도 하지만 이게 만약에 중대선거구로 되는 순간 분당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양수 의원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장 내일부터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제 공개하죠. 내일부터 재판 시작, 격주로 법정 공방, 2주에 한 번씩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재판 일정 한번 보시죠.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재판 출석 예정.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생방송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시간 도중에 출석을 하기 때문에 중계차와 중계진을 통해서 저희가 이 모습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대선 기간 중에 거듭 얘기했습니다. 국토부가 협박했었다라고까지 다른 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죠. 격주 금요일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고 피고인은 의무 출석을 해야 합니다. 이달 말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도 출석을 해서 두 분이 법정에서 대면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1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유죄가 선고되면 어떻게 되죠? 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죠. 다만 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즉 1심, 2심, 3심까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상당 기간이 경과할 수 있어서 곧바로 형이 확정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적어도 1심 판결이 더 받게 된다면 이때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아닌 법원의 판단이라 1심 판단에서라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때는 사실상 당대표직에서는 물러나라는 요구가 빗발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직 상실은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사실 의원직 상실은 법리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상인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부분이나 국토부가 요청했다는 이 진술 자체가 국회의원 선거 국면이 아니라 대선 국면에서의 발언입니다. 즉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면 대통령 당선 무효형이지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가정적인 상황은 배제하고 당장 국회의원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해석에 따라서는 국회의원 당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법리적인 검토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격주에 한 번씩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통상 형사재판은 한 달 내지는 한 달 반 간격을 두고 재판을 엽니다. 그런데 구속사건은 최장 구속기간 6개월 제한이 있어서 그 안에 선고를 하려는 재판부의 의사에 따라서 2주에 한 번씩 재판이 열리기도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6개월 안에 형 선고를 하라는 권고 규정이 있어서 그 안에 형 선고를 하려는 재판부 의사에 따라 격주에 한 번씩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6개월 아니라면 그러면 언제부터 기준으로 6개월 아닌가요? 기소 시점부터. 기소 시점부터. 그리고 이 사건은 이미 공판 준비 절차를 여러 차례 거친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충분한 재판 준비가 이루어진 상황이라. 그러면 이거 지금 1심 몇 달 안에 나오겠네요, 결론? 1심 적어도 6개월 안에는 선고하려고 할 겁니다. 더더군다나 6개월 안에 선고할 마음을 재판부가 먹지 않았다면 공판 준비 절차를 이렇게 충실하게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소는 벌써 몇 달 전에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그거 빼면 한 3월이니까 두세 달 제가 추정컨대는 8월 안에는 나온다. 8월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심 선고가 나온다면 그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고 다만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서 증인들도 대거 출석할 것 같고 관련 증거들도 여러 차례 현출되면서 공방은 상당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네네네. 놓고도 격주에 한 번인 거죠. 그 자체만 두고 격주에 한 번. 그러면 앞으로 대장동 건과 관련돼서 또 공판이 시작되면 네네. 만약에 그 사건은 아마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될 텐데 법원의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사전에 기일 연기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기일을 연기할 수는 있지만 원천적으로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수는 없고 그리고 재판 자체가 수시로 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여러 차례 법원에 출석하는 상황 자체는 불가피합니다. 그럼 당대표직의 정상적인 수행이 가능한 정도입니까? 그 정도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재판에 임하면서 당대표직은 수행하려고 애를 많이 쓰겠죠. 다만 이 사건에서도 당선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의도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두고는 다툼의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부분은 업무상 관계, 만약 보고 과정에서 대면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대면 보고의 시기나 방식
그리고 업무 관련자 등 진술 등을 통해서 입증 여부를 충분히 판단해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부분 입증은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예. 그렇지만 국토부가 요청해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 부분은 검찰 입장에서는 나름 혐의 입증이 수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거는 국토부 공문도 다 나왔잖아요. 이 업무 공문, 즉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문건이나 실무자와 중간 책임자 등의 의사소통 과정을 살펴보면 알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수월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강력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제출하는 반대 증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판결도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근데 예전에 변호사님 네네. 이게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냐 아니냐로만 판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때 경기도지사 때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 토론 중에 거짓말했는데 1심 유죄, 2심 유죄였는데 대법원이 생방송 토론 중에 나온 말은 고의적인 거짓말로 볼 수 없다. 거짓말이긴 하지만 유죄는 아니다 해서 무죄 받았잖아요. 실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공직선거법 유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하고서도 거짓말을 했다 정도 입증에 이르러야 공직선거법 유죄가 나오게 되는데 검찰은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기소를 한 것이고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화가 날 만합니다. 이미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됐다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2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군요. 예,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당시로서 이재명 대표는 곧바로 법정을 나서지도 못할 만큼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가 선고되면서 기사회생하게 됐는데 이 절차를 또 한 번 밟아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심도 무죄, 대법원도 무죄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기사회생한 것이죠. 기사회생한 거였겠군요. 1심 무죄, 2심 유죄, 3심 대법원 무죄였습니다. 문제가 됐던 그 발언 들어보시죠.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그걸 왜 의심을 하죠?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결국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하위직의 직원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하나하나 어떻게 다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알아야 하느냐라는 반론을 펼친 바 있었습니다. 2019년 공판 출석 당시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 송사 때문에 우리 경기도 도청을 잠시 비우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장동 공영개발 과정에 이제 허위사실 공표가 있었느냐라는 점, 그리고 과거 검사 사칭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가 있었느냐라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저는 허위사실을 발표한 게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격주에 한번 재판 출석은 의무화돼 있다는 박성일 변호사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이 정상적인 당대표직 수행, 여기에 추가 혐의로 기소가 된다면 또 다른 재판 일정이 추가되게 되는 셈입니다. 박용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당대표직의 어떤 수행과 관련해서 뭐 재판과 당대표직 수익과 관련해서 뭐 일정한 균형들을 맞거나 아니면 지도부 간에 또 뭐 다툴 수는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금 공직선거법 말고 그 다음 이제 이른바 뭐 뇌물, 뭐 제3자 뇌물, 혹은 뭐 이런 부정부패 관련한 건으로 이제 오게 될 경우에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또 이 업무 과중이 얼마나 생길지에 대한 고민은 별도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민주당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상의 뭐 허위사실 유포 이것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역대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여러 차례 치렀지만요. 당선된 정부가 정권에서 그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했던 최대 라이벌을 세상에 선거법으로 기소한 적은 없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 뒤에 뭐 정치 탄압이다, 나는 뭐 정부로부터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선거법을 가지고서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큰 싸움이었던 거 아닙니까? 큰 싸움에서 정말 이렇게 금발받다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거나 이걸로 기소해서 상대 후보를 현직 제1야당 대표를 공판에 세우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검찰에 의한 일정한 뭐 정치적 개입이라고까지 의심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비판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 수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업무를 조정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김수영 교수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표가 겁이 많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죠. 지금 유동규 씨가 그 한 정치평론가의 유튜브에 계속 출연을 하면서 백부작의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매주 나와서 그동안 이재명과 있었던 대장동의 시작과 끝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와서는 이재명 대표가 뭐 생각보다 겁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재판 송사에 휘말렸을 때 항상 사람들을 동원해 달라거나 같이 가달라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약간 좀 가십성의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뭐 유동규 씨가 본인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어쨌든 피의자인데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마치 무용담처럼 얘기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비판도 존재를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자기의 죄를 덜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자기의 죄는 어차피 지고 갈 걸 알고 있고 다만 이 죄를 짓는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아주 깊이 연루되어 있고 거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만 떠넘기려는 이러한 행태에 대한 불만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폭로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보기에 따라서는 부적절하다, 또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 통쾌하다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좀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그러니까 내 죄를 덜게 되는 게 중요한 것보다 나만 죄를 받고 상대방이 무죄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격분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심리들이 지금 유동규 씨의 어떤 이런 폭로들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비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법원에서 뭐 정진상 씨가 법원에다가 유동규 그만 얘기해달라고 막 요청을 했는데 법원도 이거는 막을 길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말에 따르면은 겁이 많아서 공판 때 사람을 동원한다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뭐 여러 가지 뭐 진짜 사람을 겁이 많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동안 자기의 개인적인 송사를 위해서 굉장히 공적인 자원들을 막 사용했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송사뿐만이 아니라 뭐 여태까지 선거나 이런 걸 치를 때도 뭐 다른 사건이긴 합니다만 뭐 쌍방울에서 사람을 동원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 혹은 본인의 송사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다 동원하는 그리고 굉장히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공적인 일에 사적인 것들을 막 동원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을 아마 유동규 씨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어떤 일방적인 주장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혼자 공판에 참석한 적도 많은데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일각에서는 반박도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쪽 기류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냐를 두고서 이런 기류가 있다고 합니다. 흔들린 방탄을 확인했다. 이번 국회 불체포특권 표결에서 검찰 김만배 증언이 변수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 반대 한 표 차로 부결됐죠. 가결이 더 많았어요.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보강 수사를 엄정 진행하겠다. 이재명 대표 428억 원 약정 혐의 추가 영장 청구가 가능한다라는 점도 시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장 재청구엔 428억 약정 관련한 김만배 진술이 관건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구속기한이 오늘 3월 9일 만료일 만큼 검찰은 기한 안에 진술을 보관해 추가 지소할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집니다. 박승모 변호사님, 네. 그 수사기관 계셨을 때, 네네. 수사했을 때 네네. 딱 보고 법원에서 영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사전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네네. 그거 보고서도 야, 이거 더 탄력적으로 가.
아니면 약간 좀 김 빠진다 이런 게 좀 있다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하도 압도적 부결을 얘기했었는데 네. 그걸로 아마 검찰도 예상했을 수 있을 텐데 보니까 어우 표는 가결이네. 야 이거 한 번 더 치면 가결되겠네 라는 거를 눈으로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대장동 등 의혹만 가지고는 영장 재청구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상황을 보고 검찰은 백현동 의혹 등 다른 사건을 들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딴 건으로. 그런데 이 대장동 등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구속영장 청구를 한 상태에서 체포 동의안은 부결됐고 이 상황에서 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단기간 내에 각종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유력한 물적, 인적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는 한 쪼개기 영장 청구라는 비판 때문에라도 다시 영장 청구는 부담스럽습니다. 결국 이 대장동 등 의혹은 다음 주경에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그 가닥을 잡지 않을까 싶은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김만배 씨가 재구속된 상황입니다. 김만배 씨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재구속이 되었는데 출소 3개월 만에 재구속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는 이 죄명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를 내포하고 있는 죄명이라 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시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 수익을 숨겼다고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양 가장을 목적으로 숨겨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재판부는 그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양 가장할 목적이라는 요건도 충족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으로 구속된 김만배 씨를 상대로 428억 원 약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검찰 수사는 엄밀히 따지면 위법 수사입니다. 별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또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몹시 궁박한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건에라도 검찰에 협조해 주면 일종의 선처를 받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아직까지도 김만배 씨가 그 태도를 달리했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고 428억 원 약정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가 진술을 해준다면 더 추가된 증거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 자체로 이재명 대표 측은 부정처사 후 수뢰죄 즉 뇌물죄도 성립할 뿐만 아니라 배임의 고의, 즉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성남 시나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힐 배임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유력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어떻게든 이 약정과 관련된 김만배 씨의 진술을 받아내려고 하겠지만 적어도 검찰 단계에서 구속기간이 3월 9일이면 만료가 됩니다.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재판 단계에 넘어가는데 재판 단계에서는 더 이상 피의자 신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3월 9일까지 어떻게든 진술을 받아내려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쌍방울과 관련돼서 대북송금 의혹 이 수사의 칼끝도 사실 어디로 향할지 아직은 모릅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연일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연일 언급되는 이재명, 검찰 직접 수사하나? 쌍방울 운전기사 A씨, 이화영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 활동에 큰 차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직접 이화영을 자택에서 태워서 선거운동했다. 법인 차량과 운전기사 쌍방울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줬다. 내가 그 운전기사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쌍방울 전 비서실장도 김성태, 방용철, 이재명, 이화영 가까운 관계다. 재판 과정에서 얘기를 했고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지난달 검찰에서 이 대표와 최소 5차례 통화했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 이양수 의원님,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거 법원 재판 과정에서 나온 진술들인데 큰 선거 여러 번 하시잖아요. 일단 본인 지역도 강원, 인제, 고성, 속초, 양양 지역도 크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중요 큰 선거에서 여러 가지 차량도 좀 필요할 텐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선거 때 선거를 도운 것은 공공연한 사실. 그런데 그때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타고 다녔던 차량을 쌍방울이 줬는데 그 차량도 바꿔줬다는 거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선거 도우려면 큰 차가 필요하니까 카니발로 바꿔줬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운전기사도 주고 운전기사 월급도 쌍방울이 줬다라는 게 지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거잖아요.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뭔 그렇게 큰 차량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선거 때는 뭐 여기저기서 자니까 옷까지도 많이 싣고 짐도 실어야 되니까. 옷도 실어야 되고 짐도 실어야 되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쌍방울 측에서 제공한 차가 렉서스였는데 그거 말고 좀 큰 차가 필요하다 그래갖고 카니발이라는 차량을 이제 바꿔줬답니다. 선거 운동할 때는 렉서스보다 카니발이 더 좋습니까? 뭐 대부분 국회의원들도 카니발 많이 탈 정도로 그렇게 카니발이 카니발 안 타시잖아요. 저는 이제 그 시골길을 많이 다녀야 돼서 사륜구동 차가 필요해갖고 카니발보다는 다른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그 선거 경기도 성남시장 선거 끝나고 경기도지사 선거 끝나고 대선 끝나고 할 때마다 재판을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선거법 그 재판도 꽤 있고요. 이유가 뭘까요? 상습적으로 거짓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때마다 이게 그 선거법이 그 위반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 대선 끝나고서 선거법을 가지고 원래 대선 후보를 선거법 가지고 잘 기소는 안 하는데 한 이유를 보면 법원이나 이런 사법 그 쪽에서 이 사람 상습범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법원은 사실 재범 상습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좀 보이고, 지금 쌍방울 측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제공을 받았는데 이거 전부 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차 한 대, 운전기사, 개인의 용역, 이런 거는 선거법상 우리나라는 굉장히 엄격한 선거법을, 그리고 정치자금법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해서는 안 될 거고, 이화영 전 부지사도 국회의원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것이 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걸 알고도 저렇게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쌍방울 측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고, 이런 법 위반 정도는 서로 비밀을 지켜줄 거라고 하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가까운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재명 그 후보가 당시에 이걸 몰랐을 것이냐 알았을 것이냐. 이제 알았으면 이제 이것도 이재명 후보까지 기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3자 기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작은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다. 더욱더 큰 문제는 뭘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한 일을 전혀 나는 모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과 했었던 일을 다 안 했다고. 그래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막 책상을 두르면서 화를 낼 정도로 형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런 재판을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나면은 궁극적으로 재판이 끝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판결문에 어떤 것들이 죄과목이 명시가 된다면 기존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재판에 더해서 이 죄목도 또 추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거법 하죠.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서울지법에서 하죠. 그다음에 그 쌍방울 관련해서는 수원지법에서 하죠. 성남 FC 관련해서는 성남지법에서 하죠. 그러면 세 개의 법원을 4가지 죄목으로 계속 다녀야 돼요. 그 당대표는 어떻게 합니까? 좀 궁금합니다. 선거 때 기업 측이 제공하는 벤, 운전기사를 받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네. 선거법 위반이다. 그러면 이 공식적인 정치자금이나 이제 정치 후원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타기관에서 받으면 안 된다.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주제 만나보시죠. 내일 마지막 TV 토론을 저희 채널A가 생중계합니다. 마지막 TV 토론이니만큼 상당히 치열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보이시죠? 이 시간에 저희 채널A에서 TV 토론을 생중계하니까 이거 잘 기억하셨다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치열한 마지막 TV 토론을 저희 채널A에서 생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대형 미디어홀로 가서 최신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지, 양자 대결 결과는 어떤지, 그간의 여론조사 흐름은 어떤지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저희 채널A 대형 미디어홀로 이동하시죠. 자, 저희 돌직구쇼의 이 대형 미디어월로 여러분께서 안방에서 시원하고 편하게 일목요연하게 국민의 민심, 천심 여론조사의 흐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 개표방송 때는 또 지난번 개표방송처럼 또 시원하게 이런 대형 미디어월에서 짚어드릴 수가 있겠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표 적합도 타자 대결 결과부터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기현 후보가 47.1%,
안철수 후보가 22.6%, 천하람 후보는 16.4%, 그리고 나머지는 이와 같습니다.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격차가 이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22%포인트에 육박한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후보, 2위와 3위 후보 간의 격차도 컸습니다. 8%포인트에 못 미칠 정도의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 2 후보와 2위 후보 간의 양자 대결 결과를 살펴보실 텐데요. 이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이번 전당대회의 변수이기도 한 결선 투표가 시행되느냐 안 되느냐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제 뒤에 결과가 떴군요. 김기현 후보 양자 대결 결과 56.6%, 그리고 안철수 후보 양자 대결 결과 37.2%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다자 대결에서도 양자 대결에서도 김기현 후보의 우위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와, 이렇게 되면 앞서 다자 대결 결과 다시 볼까요? 여론조사입니다만 이 다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1위 김기현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 전당대회 결과가 나왔다면 김기현 안철수 간의 결선 투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여론조사대로 결선 투표가 나온다면 조금 전에 양자 대결 결과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이대로 여론조사대로 결과가 나오고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면 이 양자 대결 결과처럼 김기현 후보가 과반을 훌쩍 넘는 56.6%로 당대표에 당선될 것이다라는 여론조사 결과의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전문가들의 의견 듣고서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양수 의원님. 네. 당 선관위원 아직도 하고 계세요? 예, 제 선관위원 하고 있고. 뭘 물어보면 답을 안 하시니까 선관위원. 전당대회 준비 소위원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예. 말씀 못 하실 게 많겠습니다만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해석이 좀 가능하실 것 같은데 네. 두 가지 여론조사 보셨어요. 다자 대결 결과와 양자 대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기현 후보가 당내에 당원들의 지지를 골고루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분포별로 지역별로 보더라도 중부권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에서 김기현 대표가 1등을 달리고 있거든요. 결집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기현 대표가 원내대표 할 때 좀 잘하셨어요. 원내대표 할 때 잘하셨고 합리적이었다는 평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이제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은 그런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당원들한테 서서히 퍼지면서 김기현 대표의 강점이 부각이 되면서 그러면서 지지율이 오르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다른 질문은 울산 땅 투기 의혹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 셋 모두 다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 울산의 이재명 이런 얘기까지 써가면서 네. 다른 건도 많더라. 다른 후보들이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는데 그 공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위, 2위 간의 격차가 고착되고 있는데 그런 이 공세가 당원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입니까? 그 공세는 사실 그 질문하시는 그 세 분 후보님들이나 당원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은 야당을 오래 하셨는데 야당 하는 동안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이나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그쪽에서 이렇게 이 문제를 다 살펴봤기 때문에 이것이 리스크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새 후보는 왜 근거도 없이 이걸 공격하냐 하면 위기에 대응하는 그 당대표의 능력을 또 검증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김기현 대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투명성을 당원들한테 확보해 드렸느냐 아니면 위기를 잘 넘겼느냐 이런 태도를 또 보기 위해서는 그런 공격이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공격하는 측도 방어하는 측도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근데 그 방어를 투명하게 당원들한테 잘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받으니까 지지율이 오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김수현 교수님, 또 하나의 변수 중에 하나, 뭐 변수까지는 아니더라도 포인트 중에 하나는 관전 포인트는 이번에 결선 투표를 가냐 안 가느냐입니다.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결선 투표 없이 이번 전당대회 레이스를 끝내고 싶어 할 겁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결선 투표로 가려고 할 겁니다. 빨리 끝내려는 자와 어떻게든 끌고 가려는 자의 힘겨루기가 지금 치열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조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 봤습니다만
김기현 후보가 우세하지만 과반을 넘지 못했어요. 결선 투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결선 투표는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상이에요? 저 예상이 제 예상에 그렇게 잘 맞는 편은 아닌데 어쨌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거의 임박했잖아요. 그럼 이제 밴드웨건 효과라고 해서 이제 아무래도 대세에 올라타는 경향성이 있죠. 그리고 본인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는 뭐 천하람, 안철수 이런 분을 지지했다 하더라도 자기 표가 사표가 될 것 같으면 그냥 1위 후보에게 몰리는 경우도 있어서 잘하면 결선 없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지지율 격차가 1, 2위 이상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볼 때 그 밴드웨건 효과는 점점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뭐 윤핵관 이런 사람들을 비판했지만 그래서 윤핵관을 비판하는 것의 끝이 이핵관이라면, 이준석이라면 과연 사람들이 표를 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천하람 후보가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다가도 지금은 그냥 좀 머물러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3월 8일까지 쭉 갈 때 제가 볼 때는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1위 후보에게 좀 더 많은 표가 더 가서 결선 없이도 그냥 50%를 넘는 결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수현 교수님의 개인적인 관측입니다. 제가 선거 때마다 늘상 이런 얘기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론조사는 그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어느 군락을 표집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치가 다를 수 있다. 다만 여론조사에서 봐야 할 것은 데이터보다는 흐름이다. 추세다. 이 추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이 준비했습니다. 대형 미디어월에서만 띄울 수 있는 추이입니다. 함께 보시죠. 뭐 소형 미디어월에서는 추이 못 띄우죠.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 4명의 지지율 추이를 제가 전체 다 띄워봤습니다. 시작할 때 당시에는 황교안 5.3, 천하람 13. 천하람 없었군요. 안철수 13.9, 김기현 18.8입니다. 이때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라는 강력한 변수가 있었을 때입니다. 자, 지지율 흐름을 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출마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한가였습니다. 이른바 용산 대통령실에 나경원 찍어내기 아니냐라는 논란과 맞물려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42.8이었고요.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은 28.2%에 불과했습니다. 한국갤럽 결과였습니다. 자, 그랬던 이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함께 보시죠. 안철수 후보가, 잘 나가던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실의 비판을 맞게 됩니다. 특히 정무수석까지 나서면서 안철수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철수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30.4%로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은 45.3%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컷오프를 거치게 되죠.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17.9%, 갤럽에서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처음으로 앞섰던 때도 이때입니다. 김기현 42.7. 그리고 피플네트웍스 여론조사 결과였고요. 2월 25일부터 2월 27일 실시된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김기현 47.1, 안철수 22.6, 천하람 16.4, 황교안 9.9의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추이를 보셨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의 관전 포인트 3가지 오늘 한국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가들에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것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이 여론 추이 보셨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건 어떤 건가요? 김기현 그 대표 후보가 상당히 꾸준한 상승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당대표 후보가?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꾸준히 상승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결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올라갔다가 꺾어지는 변곡점이 있습니다. 예. 상당히 그 나경원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했을 때 그 표들이 안철수 후보한테 쭉 갔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이탈해서 다시 또 김기현 후보한테 갑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안철수 후보가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여러 가지
나에게 온 표를 제대로 꾸준히 이렇게 가져가지 못한 그런 요인이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번에 천하람 후보가 상당히 최초에 비해서도 상당히 올랐고 그다음에 본인 이름을 좀 많이 알린 것 같아요. 만약에 천하람 후보는 요번 선거에서 대표가 되지 못하더라도 상당히 성과가 있는 성공을 거둔 그런 전당대회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조금 더 기대를 좀 더 보탠다면 지금 우리 당의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상당히 젊은 층으로서 이렇게 팬덤도 있고 뭐 그렇게 있는데 천하람 우리 후보가 또 이준석 대표를 넘어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 당에 뭐 이준석 대표, 천하람 또 후보 또 여러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기틀을 잡고 자리를 이렇게 가진다면 민주당이 저희 당을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막 박지원 전 대표 막 구박하고 그러더라고요. 전 비대위원장. 그런데 우리 당은 만약에 뭐 좀 약간 우리 당이 좀 보수적이고 좀 꼰대들 정당 이런 이미지였다면 이런 젊은 정치인이 안착해서 뭐 이렇게 정치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준다면 상당히 신선하면서도 좀 이미지 좋은 정당으로 저희가 더욱더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여론조사에서 2위에 머물러 있는 안철수 후보가 작심한 듯 대통령실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비대위, 선관위 모두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나만의 피해의식이냐, 내 편 들지 않는다고 서운한 건 아니다 라며 대통령실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개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인 셈인데요. 대통령실의 이진복 정무수석이 앞서 안철수 후보를 강하게 비판한 적 있죠? 들어보시죠.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했었습니다. 이진복 수석이.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안철수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 박용진 의원님, 네. 실제로 저 말 이후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실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대통령실을 비판합니다. 전략이 없다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국민의힘 당원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지지층들이라고 나라에 대한 걱정과 생각이 없겠습니까? 윤핵관 하는 꼴들 좀 보세요. 저렇게 하고 있는 걸 다들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자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회 칼럼, 검찰 특권 공화국에서 독립운동이 가능하냐. 그리고 오늘자 조선일보의 양상훈 칼럼. 양상훈 칼럼에서도 지금 이렇게 가서 쓰겠냐 하는 걱정이 검찰 내년에 30-40명 나갈 듯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걱정을 안철수를 통해서 견제하고 균형 잡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을 텐데, 근데 안철수 후보가 뭐 윤한연대 함부로 했다가 어디 함부로 윤한연대 어디 같이 오르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나요? 이러면서 또 다른 그러니까 전략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막판 와갖고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그 대통령실을 공격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지금 하는 걸로 허둥지둥하는 걸로 보이니까 지도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택하고 책임지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초지일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흔들리다가도 그 사람의 태도와 그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 리더십을 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회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대형 미디어홀에서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여주셨는데 일관되게 김기현 후보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47이었어요. 나머지 세 분, 안, 황, 천 다 합치면 49가 넘어요. 요 부분에서 어떻게든 박박 긁어 모아서 그 안철수 후보가 내가 윤핵관을 견제할 사람, 내가 그 흔들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국민의힘으로 끌고 갈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 일주일이 남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모르겠어요. 앞에 이미 너무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앞으로 일주일을 초지일관 하신다고 해도 얼마나 그게 뭐 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조언은 그겁니다.
박용진 의원님의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어제 3.1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의 미래를 얘기했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미래로 가자는 윤 대통령, 역사관을 겨냥한 야당. 어제 대통령 기념사에 일본을 언급한 부분 들어보시죠.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기념사의 표현 하나하나까지 다 고쳤다고 합니다.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 침략자다라고 돼 있었던 이 초안을 군국주의로 수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참모들에게 제국주의는 일본이 세계로 패권 확장하겠다는 의미, 군국주의는 일본 국민의 인권, 정의감도 훼손했다는 의미다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김수영 교수님, 어떤 대목인가요? 이 대목은? 그렇죠. 이제 아마도 이제 기념사를 쓰실 때 굉장히 고심을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한미일의 지금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과 너무 각을 세울 수는 없다라는 판단으로 표현 하나하나도 이제 조심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본의 반성이나 사과를 요구하는 부분도 없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가 있죠. 사실 일본 문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다, 한일 관계를 이라고 말하는 순간 자칫하면 친일 프레임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게 사실 한일 관계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세계가 변화하고 있고 한일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국주의라는 말은 다른 나라를 지배하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신념, 야욕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반면에 군국주의라는 거는 이제 군사력 증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걸 이제 군국주의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윤 대통령은 이 군국주의의 피해자는 단지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고통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약간은 아쉬운 게 그래도 3.1절의 어떤 메시지라면 그래도 조금은 만약에 국군의 날에 뭐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얘기하셨다면은 훨씬 더 파급력이 큰데, 3.1절 메시지에는 조금은 그래도 일본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는 메시지가 조금 더 담겼어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야의 이 기념사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들어보시죠. 국익적 관점에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제시했습니다. 갈등과 대립의 연속이 아닌 역사에서 교훈을 찾고 미래지향적인 우리의 방향을 제시한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의 기념사인가 싶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우리 탓으로 돌리는 듯한 말투입니다.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입니다. 3.1운동 정신을 거꾸로 세우고 국민에게 모욕감을 주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 기념사였습니다. 삐뚤어진 역사관을 반성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어제 기념식이 끝나고 이렇게 악수를 하고 별다른 발언은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이제 눈빛 교환을 했고 별다른 발언은 없었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정당 대표들과 지도부들과 함께 인사를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